창의 진로 탐험. 오늘은 교사 시절 707명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10년간 동고동락하고 장학사 시절 오갈 곳 없는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100명의 교사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2015년 긴급한 학교 안전사고에 빠른 출동을 위해 국내 최초로 24시간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창설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3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박주정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명의 부적응 학생을 9개월간 10평의 아파트에서 동고동락 하셨더라고요. 부적응 학생이 시청자들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은 예전에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문제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학생이라는 것은 낙인이죠. 부적응이라는 용어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명합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8명을 데리고 사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학생은 몇 학년 학생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수가 있죠? 10평 아파트에서.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딸은 방 안에서 자고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불편했죠. 못 견딜 정도로.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적응이 되고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저희들 한 방에 아버지 엄마 다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그래도 8명 중에서 전교 1등부터 7등까지가 그렇죠. 네. 그 방 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7명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707명은 어떻게 키우신 겁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꿈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불편하고 이제 젊은 내 아내와 제 딸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여기 살지 말고 이 집세를 빼서 좀 넓은 공간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물색을 했죠. 늘 같이 놀러 다녔던 곳이 병풍산인데 병풍산을 가기 전에 그 용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용전은 마을의 하천가에 버려진 폐가 감나무 농장이 있는 버려진 창고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50평 가까운 창고 주택을 개조해서 이제 그 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던 총 학생의 수가 70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얻으려면 뭐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은 한참 지나고 나서는 안 받았어요. 1년 후에는. 정길종 씨.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부분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자연으로 이렇게 좀 옮겨준다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데요. 정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토끼를 키우면서 사랑을 배웠고요. 밤에 별을 보면서 자연을 배우고 우주를 배웠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수영을 하고 다니면서 유대를 배웠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인정을 받고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를 해주는 먹고 협업을 배웠고요. 또 이 많은 것을 보고 여러 기관에서 와서 우리들에게 사회 공동체가 우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아 만족을 애들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장학사 시절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장학사 시절에 그 대안학교, 영연학교. 영연학교를 설립을 하셔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매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보니까 교사 선생님이 정확히 100명이 네네. 교육장님 포함해서 네. 그렇게 설립한 학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걸 설립이 가능한가요? 장학사 시절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1년에 강주에서 2,000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적응이죠. 탈선이고. 그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퇴학을 시키고 나가서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고 와서 더 나쁘게 만들어요.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애들은 되게 그 사회적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버려버렸다는. 이 애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선생님들한테 소원을 부렸어요. 선생님들, 당신 학교에서 아이들 너무 힘든 아이들 많죠? 지금 잘라내고 있죠? 마음 어떠세요? 안 됐지. 우리 그 애들을 위한 학교 만들까? 우리가? 돈 있어? 우리 조금만 도와줘.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20,000원. 100명의 선생님, 1,200만 원만 만들어줘. 그럼 난 이걸 갖고 사단법인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만들려고 찾아다녀 봤더니 공간이 없어요. 근데 폐교를 임대했는데 너무너무 폐교, 말 그대로 폐교예요. 옷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우리 100명의 선생님들이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책상이나 이런 것은 얻어오고 그 다음에 애들 아침 밥 먹일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용인학교를 만들었죠. 그 선생님들 낮에는 학교 갔다가 밤에는 저녁에 와서 새벽까지 우리는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쉬는 시간에 빨리 와서 그 애들 수업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용인학교에서 시작을 했네요. 학교 부적응에서도 더 심한 아이들이 그렇죠. 중도 탈락 학생인 거죠? 맞죠. 그러면 중도 탈락 학생이 당시 몇 명이나 됐습니까? 1년에 2,000명.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용인학교 만들 때 모토가 뭐냐면요. 서로 간에 존경하고 존중하자. 이게 나는 교육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부적응 학생, 또 심지어 중도 탈락 학생, 그런 학생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000여 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 학생이 사회 부적응 학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2,0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쁜 짓은 최소한 막을 수 있겠네요. 그러한 영향력을, 그러한 개연성을 줄여가는 거죠. 큰 일을 줄일 것을 적게. 용인학교는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모님 이호 여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일부러 교육 오셔가지고 아이들 일일이 다 격려해주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일부러 오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으면 좋아했을 학교라는 그분 말씀도 주셨던 그런 학교예요. 본 프로그램은 창의적 진로와 교육에 대해서 또 안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교육자님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30년 동안 해오셨다. 그러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이냐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가 생활안전, 두 번째가 교통안전, 세 번째가 해상안전, 네 번째가 우울증 예방교육, 다섯 번째가 진로탐색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활안전 인력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생활안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학동 붕괴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스쿨버스가 지나가다가 덮쳤다면 어땠을까요? 학동 사건 이후에 몇 달 바로 지나서 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그 안전 불감증이 좀 있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을 텐데 제대로 안 고치고 늘 땜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활안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뭡니까? 썩 유쾌하지 않는 일인데 간단하게 사례 설명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이던 학생이 체육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위에 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아이고. 생각도 못한 일이죠. 어디가 문제죠? 수목 관리. 또 두 번째는요. 복도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가던 초등학생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달라고 오던 2학년 학생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두 학생은 치아와 머리가 부딪혀갖고 뇌진탕이 생겼어요. 계단에서 굴러서서 치아가 깨져버렸어요. 책상 모서리에 눈이 찍혀온 거예요. 실명해버렸어요. 날카로운 필기도구에 찔려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교실 창문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갖고 사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안전입니다. 아이들을 걸어다니는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사고가 날지는 모르는데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줄이려면은 학교에서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안전교육을
선생님에게 그냥 잔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교통안전사고가 어느 정도나 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초등, 중등, 고등 네. 어디가 제일 또 많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에 11건, 2019년에 20건, 2020년에는 16건 이렇게 약간은 증가하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건수가 조금 적은 이유가 뭐냐? 학교를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노력이라든가 아이들의 체험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가 못 따라가고 있냐면 사회적인 어른들이 함께 동반 상승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앞에다가 차를 그냥 너무나 불규칙하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아이가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협조 체제가 안 된다는 거죠. 선진국에 있는 그 스쿨버스를 보면 네, 소방차 대접을 받거든요. 선진국에 있는 스쿨버스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고 차가 나중인데 그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럼 해상안전인력. 세월호가 떠오르는데요. 좀 좁혀서 미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을 시켜야겠다는 게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담양의 어느 계곡에서 학생 4명이 놀러를 갔어요. 근데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담양 쪽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하나가 익사사고했다. 가봤더니 같이 갔던 애들 3명은 울고 있고 중학생인데 한 아이는 하얀 꺼지에 덮여 있고 가서 만져봤더니 아주 차디찬 냉기가 흐르고 이미 죽었어요. 그 장소를 가봤더니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건데 생존 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장님께서 2010년도에 네. 광주 학생 해양 수련원 이걸 유치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그걸 유치하게 되셨습니까?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해양 수련원이 없는 도시가 우리 광주였어요. 우리만 없는 거예요. 제주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2010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 가서 호소했죠. 17개 시도 중에 광주만 없다. 근데 이런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해양수련원이 꼭 필요하다. 35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거죠. 교육부에서 350억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150억 투자하고 그래서 학생 해양수련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광주 학생 해양수련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흑자를 난 곳은 거기에요. 그 네 번째 우울증 예방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아이들은 그 우울증 또 이렇게 성적 때문에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쟁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죠. 상대적 박탈감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성적인 거 맞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한 20년 동안 자살 학생들을 한 130명 보냈어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들은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아이들이 우울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민감도 있게 학교에서는 빨리 그 아이를 죽고 싶다라는 아이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민감도 학교에서 찾아야 된다. 가장 큰 것이 미디어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네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또 사이버 폭력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영역인가요? 예전에는 애들이 싸우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별로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이 스마트폰에서는요 모든 좋은 행위도 할 수 있지만 나쁜 행위도 다 할 수 있어요. 알고 싶이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돈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집단 따돌림도 가능하고요. 성추행도 가능해요.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학교는 지금 사이버 폭력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상에서 그 눈에 보이라도 하죠.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가혹해져요.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이 앞으로 큰일인데요. 거기에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하셨던데 미디어 중독. 진짜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강의 진짜 필요해요. 이 강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많이 해야 될 것이 미디어 중독 쪽의 강의예요. 그게 지금 앞으로는 제일 큰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게임 중독이에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우리 교육청도 없어요. 뒷북이죠. 그 우울증 치료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정신간호사 다 포함한 마음보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음보듬센터? 마음보듬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구과학고등학교 건물에다가 마음보듬센터를 만들었어요. 진월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초, 중, 고 학생은 누구나 가서 그럽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네. 네. 가장 큰 것이 이 부르미 같아요. 이 부르미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르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급한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럴 때 학교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학교에다가 잘하라고만 추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학교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자. 언제나 가자. 24시간. 그리고 나서 끝까지 책임져 주자. 그리고 모든 기관과 함께 하자. 이게 저희들 부르미 3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들어놨던 제도인데요. 지금 1년에 약 한 200건 가까이 학교에서 밤낮 없이 저희들한테 SOS가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럼 달려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문을 보내라, 보고만 해라 했는데 우리는 전화 한 통하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는 제도, 그걸 부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네. 또 소방서가 해야 될 일 같기도 하는데 네. 그게 이 학교 내에서 부르미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학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출신인 전문가가 달려가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부르미가 정말 좋다. 네네네. 상도 주시고 또 네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네. 광주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벤치마킹 하고 갔습니다. 두 군데 교육청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부르미 제도를 전국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의 문제죠. 시도에서는 이걸 하라고 하면은 우리 장학사 할 일이 이렇게 많다. 근데 누가 밤중에 24시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공무원 한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다. 근데 아무 어떠한 그 혜택도 없이 그 위험한 데를 그 일만 전담하는 전담 인력을 뽑아서 각 시도교육청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건 정말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위기에서 구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크게 예상이 들지도 않는데 저는 새로운 교육부 장관님이 취임하시면 다시 또 건의할 것이고요. 근데 사고라는 것은 주로 밤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벽에도 저녁에도 전화를 받으십니까? 밤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안 가죠. 그래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강주는 부르미가 있다는 거에 교장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없대요.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새벽 2시, 3시에 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쫓아온 장학사, 장학관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니까요. 부르미 단장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새벽에도 전화를 그럼요. 받으셨습니까? 많았죠. 그게 시스템이네요. 네. 인력이고.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아주 좀 독특한데요. 진로 탐색입니다. 네네. 그럼 진로 탐색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말했던 안전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약 20년간 광주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울한 것, 힘든 거에 집중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만 했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아이한테 실망을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 진로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한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강주에 있는 명장님들, 각 분야의 명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뭘까? 그럼 우리가 정하지 말자.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약 20가지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소화해내지 못한 분야가 나온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2년 반 정도. 네네네. 그런데 그것을 깨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렇죠. 6.25 동란 상황에서도 천막을 치고 가르쳤는데 이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로에 대한 애들 꿈을 갖게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애완동물, 팩코노미,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AI 코딩, 바이오 식품, 패션 디자인, 식문화, 앱툰, 케이팝, 스마트론, 미래 자동차, 유튜브 이러한 12개 정도의 것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마이스터 장인을 모셔서 이 한 분야의 학생 15명을 그다음에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실습장에 가서 단기간이 아닌 20차씩 그분한테 배우고 이 직업에 대한 탐색을 마무리하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가장 잘하는 분이 여유를 갖고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해 주는 게 폭발적입니다. 애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10분 안에 다 마감이 돼버렸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비대면 시대의 역발상이네요. 교육장님 철학이 그 콩나물 교육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콩나물 교육이 뭔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시루에다가 콩을 부숴가지고 콩을 기르는 걸 봤어요. 근데 처음에 콩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데 콩나물 통에 물이 계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저거 뭐 하나만한 짓을 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보니까 싹이 나고 콩나물이 무럭무럭 크는 걸 보고 즉 기다림이죠. 지금 당장 우리 아이한테 어떤 모습 보이지라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 어떠한 거라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우리는 저는 콩나물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다림, 그게 이제 콩나물 교육이네요. 네. 아,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알고 보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온다. 예, 작게라도 잘하고 있다. 네네. 참 콩나물 교육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인적인 소망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소망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몸으로 이제 뛰었다면 이제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가는데 쉽게 좀 갈 수 있도록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또 시간이 난다면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일,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30년, 그 다음에 이 콩나물 교육이 교사와 학부모님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새로운 사람이다. 어린이의 뜻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며 어린이에 대한 인격 존중을 소년운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교육은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 즉 인간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거꾸로 우리 교육은 상대에 대한 인격 존중, 인간 존중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창의 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